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여름방학을 공지했었죠. 대부분의 학교들 또 본당 단체들 그리고 행사들도 여름에는 대개는 쉬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사 강의도 제가 9월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저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갖기도 하고, 또 옆 동네 본당 신부님들하고 조금 시간을 맞춰서 어디 멀리 한국이나 다른 해외 여행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 조금 경치 좋은 곳들, 국립공원들 다니면서 하느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형제들과 좋은 친교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계속해서 중세 초기 모습을 살펴보는 중이었죠. 물론 아직 개강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방학을 길게 잡았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이 교회사 초반 강의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올리기 위해서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본당에서만 대면으로 진행했었던 16강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고, 물론 아주 짧게 요약본을 보시긴 하셨겠지만 그건 이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한 복습 정도의 아주 굵직한 아웃라인을 훑어보는 내용이었지,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그 앞부분 강의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신 분들, 또 저희 본당에서도 강의 시간을 이제 평일 오전으로 잡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도 또 위에서 역시 지난 강의분 영상을 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월 아마 둘째 주 정도에 개강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16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제 본당 업무를 당연히 우선으로 하고 따로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빠듯할 것 같기는 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진행되던 강의 영상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인사말도 하고 또 한 주간 근황이나 또 지난 강의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요약도 조금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다음 강의 2강부터 16강까지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거나 아주 간단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강의 시간도 좀 짧아지겠죠. 자, 그럼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 첫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참 제 입에서 공부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참 웃기기도 한데, 공부는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신학교를 한국 나이로는 30 넘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부가 제일 힘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저는 본래 학구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예술가 성향을 타고났죠. 예술학교 다니면서는 뭐 논문 쓰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연주만 잘하면 돼요. 머리 쓰는 일보다는 몸 쓰는 일이 저한테는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라는 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는 뉴욕 대교구 신학교였는데 굉장히 보수 전통주의 학풍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해요. 막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디가 막 아프고 막 머리가 빠지고, 나는 원래 딴따라인데 여기서 이렇게 미래 학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주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마칠 수 있었던 건 확고한 목적 혹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톨릭 신자이실 것이고, 그 중에서도 꽤 신앙생활 또 어떤 형태로든 활동을 그래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시간을 내서 이런 강의를 듣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타락을 지켜보시기도 하지만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역사의 그 순간순간에 그분은 실제 하셔왔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위에 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왜 교회사를 세계사와 함께 공부해야 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국사와 일본사를 배제하고서 온전하게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1차원적인 공부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592년에 일본이 나빴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당시 주변국의 상황은 어땠고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고 긴 역사 안에 그 사건은 어떤 의미이고 그 역사적인 기록은 누가 했는지 신빙성은 있는지 현대에 와서 재해석의 요지는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가 배워서 현재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겠냐고요. 과거의 한 특정 사건의 기록을 뒤져보는 것, 그 이상으로 현재의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학생의 입장에서는 역사 공부라는 것은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사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사 책 한 권만 달랑 보고서는 1차원적인 공부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 서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교회사 책들 대부분은 세계사, 특히 서양사, 또 문명사, 지리, 미술사, 건축, 음악, 신화, 전쟁사, 고고학 등등 이런 분야의 일정 수준의 지식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신학교 때 봤던 교회사 책들은 그랬어요. 여러 다양한 분야를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어야 하겠더라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 중등교육 과정에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워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기억이 전혀 안 나죠? 왜냐?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이 노예처럼 앉아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위해서. 지식이 지혜로 발전되기 전에 잊혀져 버려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이호왕 교회사를 공부하기로 한 김에 교회사랑 관련된 또 교회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모든 역사를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급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빨리 공부한다고 누가 상 줘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임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류 구원사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지금 당장 닥친 작은 일에 크게 동요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살면서 지혜를 찾아낸 사람은 뭔가 훨씬 더 여유가 있고 너그럽고 어디 누가 뭐라고 해도 혹하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가톨릭 교회사 공부가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교리는 예비자 교리 때 제일 많이 배워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넘게까지 본당에서 예비 신자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갓 세례받은 분들이 교리 지식은 제일 높죠. 이제 그리고 한 1년 안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본당들은 전신자 재교육이다 뭐다 해서 교리 공부를 다시 하죠. 그래 봐야 예비신자 교리 수업만큼도 못해요. 그렇다고 주일 강론에 교리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부분이 많죠. 세미나나 피정 또 어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특강을 듣는다고 해도 대개는 영성적인 부분을 다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당에서 일반적으로 그나마 할 수 있는 공부라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많이들 열심히 하시죠. 저희 베이사이드 흥성에서도 성경 100주간 팀들이 여럿 있고 우리 수님께서도 매주 성경 공부 강의도 하시고 렉시오 디비나 반도 몇 반이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성경이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인가? 교리라는 것도 어디서 뚝 떨어진 건가? 아니면 누가 쓴 건가? 언제?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쓰여진 건가?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일 드리는 이 미사라는 전례도 지금의 형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있게 된 건가? 성당이 지어진 건축에 관한 부분, 유명한 성화 또 조각들이 상징하는 것들, 신부님이 입으시는 제의도 분명히 예수님이 입으라고 하신 건 아닐 텐데 누가 그런 걸 입으라고 했을까? 음악도 그렇죠. 어떤 음악이 전례에 합당한가? 개신교 예배당 가보면 사운드 빵빵 하던데 과연 밴드 음악은 미사에 적절한 건가? 철학도 있고 낙태나 안락사에 관한 생명 문제 등을 포함한 윤리적인 이슈들. 만 명의 목숨을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게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일인가? 교회와 정치, 가톨릭과 타종교들과 특히 정교회나 개신교 종파들과는 정확히 뭐가 다른 것인가? 왜 갈라졌는가? 이런 수도 없이 많은 평소에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을 모아서 한 강의에 다 넣는다면 그 강의의 제목은 가톨릭 교회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 개요 혹은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 정도까지 하고 드디어 오늘 첫 강의 제1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마도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가서 제 마음이 바뀌면 또 뭐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1970년 이후라고 하면 사실 역사라기보다는 현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상당수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사셨을 거란 말이죠. 저보다 실제로 그때에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굳이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거냐라고 한다면 아주 처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처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야 진정한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그쵸? 자, 인간이라는 존재도 살지 않았던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에는 산도 지금의 산의 형태랑은 달랐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한번 가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가끔 TV에서 보여지는 그 화성 표면이라든지 비가 내리면 골짜기가 생기고 지표면도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언덕도 생기고 물길도 생기고 수백만 년에 거쳐서 지판이 충돌하면서 서서히 산도 이렇게 바다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였던 땅도 갈라질 수도 있고 섬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산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지구상에 이미 동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의 동물들하고는 조금 달랐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동물들의 뼈가 땅속에서 발굴됩니다. 자, 그런 동물이 살던 시기가 아직도 태초는 아니에요. 태초로 가려면 동물들이 살던 수십억 년은 더 거슬러 올라가요. 동물들이 살기 전에 뭐가 살았냐? 달팽이나 조개류 같은 게 먼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식물도 없었어요. 지구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돌덩이랑 바다밖에 없었어요. 진흙 같은 것도 없어요. 파도 소리만 있었을 거예요. 최초의 지구는 공처럼 어떤 둥근 가스 덩어리였을 거예요. 10억 년 혹은 뭐 1조 년 전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가스 덩어리 지구가 존재했고 태양 주위를 빙빙 돌았다는 거죠. 아무 생명체도 없이.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태양, 지구, 바다, 식물, 조개류, 공룡, 산, 나무, 동물들 그리고 인간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고고학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한 한 정확히 언제쯤인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흘러왔는지가 결국은 전부 이 역사에 대한 질문이고 연구이고 또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뼈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독일의 하이텔베르크라는 곳에서 사람의 이 아래 턱뼈였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랑 같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주 단단하고 이빨도 상당히 튼튼한 것이었어요. 아마 이제 그런 턱의 소유자는 씹는 힘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이라는 곳에서는 사람의 두개골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요즘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눈썹 위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이제 이마라고 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인데 아마도 생각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인간은 깨무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생각하는 능력은 비교적 떨어지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에 돌멩이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중에 하나는 700만 년 전쯤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미 멸종됐지만 방금 언급한 독일의 네안데르탈 혹은 네안테르에서 그 두개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해요. 지금의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랑 가장 가까운 인종이죠. 약 10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합니다. 석기 기술 제작 능력이 있었고 불도 사용했고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풍습도 가지고 있었어요. 문화인이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와 가장 유사한 선조는 약 3만 년 전쯤이나 돼서야 등장을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기억에 의존한 기록인데 이렇게 오래된 일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역사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가지는 알 수가 있죠. 옷을 입고 있었고 집을 짓고 도구를 사용했다. 쟁기로 땅을 갈고 곡식으로 빵을 만들고 우유를 짜서 마실 수 있었고 양털도 깎았다. 개를 키우고 길들여서 사냥에 데리고 다니고 때로는 친구로 삼기도 했다. 활을 쏘고 투구와 방패로 몸을 방어했다. 이런 것들. 들짐승 고기를 불에 구우면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직접 불을 피우는 법을 발견하죠.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었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돌을 이용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초기 석기시대, 그러니까 구석기시대는 아직 빙하기에 속해 있었어요. 집 짓는 기술이 아직 그렇게 발달되기 전이라 동굴에 살면서 추위를 피했을 거라는 거죠. 혈거인이라고 불러요. 혈거인. 케이브맨이에요. 혈거인. 동굴에 사는 사람. 혈거인. 이 혈거인들이 발명한 것들 중에 하나는 언어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처럼 발달된 형태는 아니죠. 아프면 소리 지르고 아야야. 위험이 닥치면 어이 뭐 이렇게 경고의 소리를 낼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 동물이 짖거나 우는 소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명품은 그림, 또 조각 이런 것들 오늘까지도 남아 있어요. 동물들의 그 그림들. 어떤 동물들은 이미 멸종돼서 지금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왜 동물을 동굴벽에 그렸냐? 단순히 장식을 하려고 그랬을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마법이나 어떤 바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동물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동물이 나타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야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시시대 미술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추운 빙하기가 계속 오래 지속되니까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먹을 것들, 또 사냥할 것들은 부족해졌던 거죠. 다행인 것은 덕분에 동물 안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 능력이라는 것이 부족했던 원시인들이 또 도구들을 발명하고 그런 여러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자, 이제 서서히 지구가 따뜻해졌고 지금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는 모습이 됐어요. 곡식을 심고 알갱이를 빻아서 반죽을 만들고 구워 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바로 빵의 탄생이죠.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방법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축을 이제 떼로 이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해요. 양치기들. 진흙을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들 줄도 알게 돼요. 거기에 미적 감각도 발달되면서 소박하게 무늬도 한번 새겨 넣어보고 그러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서는 더 이상 벽에 동물 같은 그런 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졌어요. 빙하기도 지났고 또 충분히 먹을 것들을 스스로 구할 기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0년경에는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게 됐는데 바로 금속의 이용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녹색빛의 돌을 불에 녹여서 구리를 얻고 반짝거리는 화살촉이나 도끼 같은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구리는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돌보다 훨씬 빨리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 어떤 다른 금속을 섞으면 훨씬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석이라는 금속을 구리랑 섞는 거예요. 뭐예요? 청동을 만든 거예요. 투구, 칼, 도끼, 솥, 더 나아가서는 팔찌, 목걸이 같은 것들도 만들었던 이 시대를 청동기 시대라고 한다. 아주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잔혹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싸우고 뺏고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나 집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서로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현실에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전쟁 동기는 인구 과밀이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음식과 물의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바로 전쟁을 야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한 이유들 꼽자면 집단에 그 소속하려는 인간의 깊은 욕망, 저마다 자신만의 그 가지고 있는 문화에 강하게 집착하려는 경향, 특히 종교 같은 신념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죠. 전쟁을 일으키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유를 꼽자면 전쟁 자체가 흥미롭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쉬운 이득, 뺏어서 가져오면 되니까 내가 힘들게 농사 짓는 것보다 멋진 모험, 자기 희생, 동료애, 지위,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 예를 들어서 아킬레우스 같은 전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라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은 바로 비옥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쟁탈전을 벌여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북부 지역 민족들은 따뜻하고 기름진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결국 그 땅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인도로도 가고 게르만족도 지중해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북유럽 바이킹도 결국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또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4000년부터 이미 최초의 문명들의, 그러니까 주요 강들 주변에서는 그런 전쟁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문명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다음 시간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 가톨릭 교회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가져봤고 제1강으로 선사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6강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대로 틈틈이 참여하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 제1강 편으로 교회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긴 여정이 되시겠지만 엉덩이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또 충실하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